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판의 이해 단어에 대해서 배울 건데 특히 이번 시간에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사법권의 독립이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재판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제 증거 재판주의와 공개 재판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심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처음 본 그런 단어들이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제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법권의 독립이란 게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 첫 번째는 사법권의 독립인데, 사법권의 독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의 독립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의 독립. 법원의 독립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법원의 독립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권력이 세 가지가 있죠. 삼권분립 이런 말 들어봤죠. 어떤 권력이 있었죠? 법을 만드는 입법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사법권이 있었죠. 그렇죠? 입법권의 우리나라 기관은 국회였고, 그리고 행정권의 기관은 행정부였고요. 그리고 사법부의 기관은 법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각각 그 세 가지 권력은 각각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데, 거기서 법원이 행정부나 국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을 조직할 때, 그러니까 뭐 법관을 뽑을 때나 뭐 법관을 임명할 때 그러거나, 아니면은 법원에서의 운영 그런 것들을 다른 국가기관, 뭐 행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회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섭받지 않고 압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법원의 독립입니다. 법원의 독립이 왜 필요할까라고 한다면 법원이 만약에 뭐 행정부나 이제 국회에 압력을 받는다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재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재판을 하는데 뭐 국가와 관련된 어떤 그런 아주 중대한 재판이 한다고 합시다. 재판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행정부 관련된 사람이 이제 법원에 압력을 줍니다. 이번 재판 우리한테 유리하게 안 해주면 다음 내년에 뭐 법관들 다 자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준다거나, 뭐 내년 운영비를 확 깎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국회가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법원이 아무래도 재판을 하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재판은 오직 법에 의해서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아닌 다른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다 보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법권을 독립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관의 독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관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법관이 누구죠? 그렇죠. 법관은 판사님이에요. 판사님. 그 판사님을 독립시켜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오직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보장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법관이 판단을 할 때에는 오직 다른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오직 그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게 바로 법관의 독립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찬가지로 법관도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압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압력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재판을 하는데 이제 그 재판의 당사자가 판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판사는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그 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부 세력의 어떤 압력이나 간섭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않고 판사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뭐가 보장하고 있냐면 헌법에서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법관을 이렇게 독립시킴으로써 사법권의 독립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재판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증거재판주의. 자, 우리가 증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말을 주장할 때 뭐 증거 있어? 이런 말 자주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증거라는 건 객관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그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물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오직 재판은 재판 특히 무슨 재판이냐면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뭐에 의거해야 되냐,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형사 재판이란 건 사람이 사람을 뭐 구속하거나 벌금을 내리거나 심하면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재판을 할 때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판사님이 판단을 할 때 저놈 관상이 좀 안 좋다, 왠지 범죄자 관상 같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잠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긴 한데, 근데 증거가 딱 하나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자백이에요. 자백. 내가 범죄자라는 증거, 물증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증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자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때렸어요. 저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뭐 때렸다는 뭐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뭐 얼굴에 뭐 그런 뭐 상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CCTV 그런 거 없고 내가 그냥 자백만 한 거야. 자백만.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 증거가 유일하게 자백일 경우에 그 증거가 유일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거를 유죄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뒤에서 잠깐 다루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자, 공개재판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공개재판주의는 말 그대로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재판에는 심리와 판결이란 게 있는데, 자, 심리는 뭐냐면 심리 테스트 그 심리가 아니라, 자, 심리는 이제 재판을 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관계 그리고 법률관계, 그 사실관계에 따른 그런 법률관계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이 증거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행위 자체를 심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어떤 판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 그런 심사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 그래서 그런 재판의 심리 그리고 판결, 이제 결과죠. 그 재판의 결과, 그 판결을 공개한다라는 거예요. 공개재판주의. 그래서 이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제 재판의 어떤 공정한 투명한 과정을 이제 공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자,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제 뭐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또는 이 재판의 심리나 이제 판결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면 어제 사회적으로 뭔가 혼란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라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심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심급제도. 자, 심급제도라는 건 뭐냐면 이제 법원에도 급이 있어요. 급. 자, 급이 있는데 그 급을 달리해서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재판을 몇 번까지 받을 수 있게요?
그렇죠. 대부분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 3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심제를 하고 있다. 3심제. 자, 그게 신급제도예요. 자, 근데 왜 재판을 재판 한 번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 재판을 뭐하러 3번이나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그렇죠. 법관도 사람인데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그런 증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2심, 3심에서 새롭게 발견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3번까지 받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법관이 어떤 잘못된 그런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라는 거예요. 최소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신급제도가 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급제도.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 3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거를 3심제라고 하고요. 한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자, 하지만 자, 2심제나 단심제. 자, 단심제는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재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2심제나 단심제로 끝나는 재판도 있다. 2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재판, 특허 소송과 관련된 재판은 2번만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 소송의 경우에는 단심제로 그렇게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소제도라는 게 있어요. 상소제도. 자, 상소제도는 뭐냐면 이제 하급 법원에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 그래서 예를 들어 형사재판이라고 한다면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년에 처한다. 자,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결과를 내렸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 같진 않아. 이건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다 더 높은 상급 법원에다가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상소제도라는 건데, 자, 상소제도는 뒤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상소제도를 나타낸 거예요. 자, 민형사 사건의 신급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심 먼저 봅시다. 1심. 자, 1심에 보면 자, 지방법원 단독 판사 그리고 지방법원 합의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지금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게 따로따로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자, 지방법원 단독 판사는 무슨 뜻이냐면 단독 판사니까 판사가 몇 명? 한 명이겠죠. 그렇죠? 자, 지방법원 합의부니까 여기는 한 명일까 여러 명일까? 여기는 합의한다는 거니까 여러 명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좀 더 중한 사건, 그러니까 좀 무거운 사건일수록 자, 합의부에서 할까? 단독 판사에서 할까? 당연히 합의부에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중한 사건, 그러니까 무거운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합니다. 합의부에서. 자, 그리고 좀 경한 사건, 가벼운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 판사, 판사님이 한 분 계시는 단독 판사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자, 합의부에서는 판사가 3명입니다. 보통 3명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1심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에 이제 다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자, 그게 뭐냐? 자, 2심 재판을 신청하는 제도, 그거를 바로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 자, 1심 재판을 받고 나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 신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 자, 그럼 2심 한번 봅시다. 자, 지방법원 단속 판사에게 1심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2심 재판을 어디서 받게 되냐? 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받게 됩니다. 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자, 단독 판사한테 이제 받았기 때문에 합의부로 넘어가는 거야. 합의부로. 자, 근데 1심에서 이미 합의부에서 받았어. 아주 무거운 사건이기 때문에 1심에서 이미 합의부에서 받은 경우에는 2심 재판을 더 이상 합의부에서 하지 않고요. 아예 고등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고등법원.
자, 그렇게 고등법원과 이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판결 결과에도 내가 굴복할 수 없다. 여기에도 내가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3심 재판을 또 받고 싶다. 그래서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3심 재판을 신청하는 것, 이것을 상고라고 하고요. 상고. 그래서 상고 재판은 어디서 하냐? 대법원에서 합니다. 대법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1심 재판에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2심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요.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3심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급제도는 몇 심제를 인정하고 있다? 3심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자, 가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예측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자, 지금 판사님이 몇 명 있어요? 3명 있네. 그치? 3명. 자, 검사 측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뭐라고 해요? 피고인이 자백했습니다. 자, 피고인 범행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를 봅시다. 자백이 진실하다면 유죄다. 자, 만약에 이 자백이 진실이라면 유죄다. 자, 그런데 2번이 중요하죠. 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다. 그러니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무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재판을 하는 판사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유죄, 무죄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백 이외에 증거가 없다면 무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선 적법하게 수집, 조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자, 여기 이게 또 중요한데요. 적법하게 수집, 조사한 증거. 자,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불법으로 수집, 조사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고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 막 고문을 했어. 뭐 전기로 지지고 물고문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한 거 맞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문해서 얻어낸 그런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적법하게 수집 조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자, 공정한 재판이란 관점에서 말풍선 안에 뭐가 들어갈까? 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억울해. 지금 1심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지금 그 판결 결과에 불복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나의 물풍선에 뭐가 들어야 될까? 말풍선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심 법원의 판결이 억울하면 2심을 청구해보자. 자, 이 1심 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해서 2심을 청구하는 제도를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항소라고 했죠. 항소.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우리 항소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렇죠. 항소해보자. 자, 배운 내용 점검하기. 자, 첫 번째,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뭐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원칙을 뭐라 그러죠? 공개재판주의라고 한다. 자,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사건에 대하여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다 배워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 등교를 하게 되면은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